일장 멸시의 시작. 7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아파트 단지, 50층 높이의 타워형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로비에는 대리석과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로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 입주민들의 평균 자산은 수십억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편 1층 구석에 자리한 경비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좁은 공간, 덥고 끈적한 실내 공기. 이곳은 지옥처럼 덥습니다. 경비실의 문과 창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에어컨은 꺼져 있습니다. 지난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 때문입니다. 공동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301호 최서희,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70대 초반의 경비원 김영수가 일하고 있습니다. 반백의 머리, 구부정한 어깨, 땀에 젖은 남색 경비복을 입은 그는 오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수는 작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셔츠는 이미 등과 겨드랑이 부분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탁상용 선풍기 하나가 미약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더운 바람을 순환시킬 뿐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301호 입주민 최서희, 50대 초반인 그녀가 명품으로 전신을 치장한 채 들어섭니다. 경비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그리고 이 냄새는 또 뭐야? 최서희가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김영수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숨도 못 쉬겠어요. 최서희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립니다. 환기라도 제대로 시키든지. 이러니까 쉰내가 나는 거예요.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주민회의에서 자신이 주도해서 결정한 그 결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모순을 인지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갑니다. 탈취제라도 뿌려요. 아파트 품격에 맞게 근무하셔야지요. 최서희가 쓰레기 봉투 하나를 김영수 앞에 던집니다. 툭. 봉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분리수거 좀 해놓으세요. 사모님, 이건 제가 뭐요? 경비일이 뭐예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서희는 말을 자르고 돌아섭니다. 정말 냄새 때문에 관리실에 얘기를 하던지 해야지. 나이 드셔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월급 받아가시잖아요. 관리 좀 하세요.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닫습니다. 쾅. 김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봉투를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봉투를 집어들고 분리수거를 시작합니다. 조금의 움직임으로 뚝이 터지듯 땀이 또다시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30분 후 관리소장 박민수가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40대 중반,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상쾌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경비실에 들어서자 인상을 찡그립니다. 우와, 여기 진짜 덥네요. 박 소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네, 소장님. 김영수가 일어서며 땀을 닦습니다. 김 선생, 에어컨 좀.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박 소장이 손을 내젓습니다. 본인은 모르겠다는 제스처입니다. 앉아요, 앉아요. 박 소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김 선생,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박 소장이 한숨을 쉽니다. 입주민들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301호 사모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경비실 냄새 난다고, 경비원 교체해달라고. 박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나도 김 선생 편이에요. 진짜로. 근데 주민들이 계속 이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박 소장의 말투는 동정심을 유도하는 듯합니다. 마치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조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박 소장이 서류를 가리킵니다. 경비실 청소 좀 더 자주 하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주민들 요청 사항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김 선생도 알잖아요. 요즘 경비 자리 구하기 어려운 거.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박 소장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게 김 선생 위해서예요. 다른 관리소장 같았으면 진작에. 박 소장은 말을 흐립니다. 의미는 명확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잘렸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영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박 소장이 어깨를 두드립니다. 힘내요, 김 선생. 그리고 에어컨은 정 힘들면 주민들 안 보는 데서 잠깐씩 틀고 그래요. 내가 모른 척 해줄게요. 마지막 한마디에는 내가 베푸는 거다라는 뉘앙스가 가득합니다. 쾅. 문이 닫힙니다. 김영수는 다시 혼자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낡은 라디오를 켭니다. 지지직.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건설업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영건설의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하자가 발견되면서 건설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달라집니다. 멸시당하는 70대 경비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경비실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영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땀을 닦습니다. 그저 조용한 70대 경비원으로 돌아갑니다. 창밖으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도는 화려한 로비가 보입니다. 하지만 김영수가 있는 이 경비실은 여전히 덥고 습하고 외로운 공간입니다. 이것이 김영수의 일상입니다. 지옥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고 순찰을 나갑니다. 이장 숨겨진 지성.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영수의 일상은 여전합니다. 매일 아침 7시 경비실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보냅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고 에어컨은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로비가 평소보다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502호 주민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실 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 누수되고. 이게 최고급 아파트 맞아요? 601호 할머니도 분노합니다. 아파트에 시공하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 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벽 균열, 누수, 바닥 기울어짐 등이 발견됐습니다. 건설사에 연락해야죠. 입주자 대표 회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김영수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택배기사가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경비원분, 1502호 택배요. 네, 여기 놔주세요. 김영수가 받으려 하자 택배기사가 말합니다. 아, 그리고 601호 할머니가 대신 받아달래요. 집에 안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택배기사가 나간 후 김영수는 택배를 정리합니다. 이때 502호 주민이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거기 40대 남성입니다. 네. 김영수가 일어섭니다. 내 차 좀 빼놔요. 주차돼 있는 거.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뭐? 경비가 뭐 하는 사람인데 주차도 못 빼줘요? 502호 주민이 짜증을 냅니다. 나 지금 급한데. 빨리 좀 빼줘요. 경비 일이 뭐예요? 이런 거 하는 거지.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나이만 많지 쓸모도 없네.
502호 주민이 중얼거리며 나갑니다. 김영수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최근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연공법을 사용한 건물에서 균열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김영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는 라디오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는 철근 백은 간격과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시공사 책임이므로 즉각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김영수는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연공법, 철근 백은, 양생 기간, 입주 1년 이내, 대법원 판례. 전문 용어들이 수첩에 빼곡히 적힙니다. 점심시간입니다. 601호 할머니가 경비실로 옵니다. 김씨 미안한데 우유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에이, 잠깐만 다녀오면 되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마트 못 가겠어요. 돈은 나중에 줄게요. 부탁이에요. 601호 할머니가 손을 잡습니다. 김영수는 난처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근처 편의점까지 걸어갑니다. 우유를 사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10분쯤 걸립니다. 경비실로 돌아오자 박 소장이 서 있습니다. 김 선생, 어디 갔다 와요? 601호 할머니 심부름을. 심부름요? 박 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김 선생, 경비 업무가 뭐예요? 주민 심부름이에요? 죄송합니다. 자리 비우면 어떡해요? 택배 오면 누가 받고 방문자 오면 누가 확인해요? 박 소장이 한숨을 쉽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요즘 하자 문제로 난리인데 경비원까지 이러면 제가 욕먹어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알겠죠? 네. 박 소장이 나간 후 김영수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자 문제로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입주자 대표 이정호가 보입니다. 40대 초반, 그는 주민들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하자 보수 거부하면 어떡하죠? 법적 대응을 해야죠. 그게 쉬운 일이에요? 변호사 비용만 얼마인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경비실까지 들립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대표 이정호는 여전히 로비 한 구석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서류 뭉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김영수는 경비실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로비로 걸어갑니다. 동대표님. 김영수가 조용히 부릅니다. 이정호가 고개를 듭니다. 경비원분. 무슨 일이세요? 하자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네. 건설사에서는 시공하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주민들은 당장 해결하라고 난리고. 이정호가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영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혹시 연공법으로 시공된 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연공법이요? 이정호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게 뭔데요? 최근 이 공법으로 지은 건물들에서 입주 1년 이내 균열과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철근 백은 간격과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런 하자가 생깁니다. 이정호의 눈이 커집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건설경제 방송에서요. 김영수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비슷한 사례에서 건설사가 전액 보수 책임을 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요? 이정호가 서류를 뒤적입니다. 판례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2023-XXXXX입니다. 정확한 번호는 김영수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판례 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김영수를 바라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이정호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 경비원분이 어떻게 저런 걸 알고 계시지? 의문이 들지만 지금은 하자 문제 해결이 급합니다. 이정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김영수가 알려준 판례를 검색합니다. 있네. 정말 있어. 이정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오릅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김영수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내일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영수는 또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경비실은 여전히 덥고 낡고 외로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잠시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작은 만족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3장 비겁한 압박.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벽 균열은 더 벌어지고 누수는 여러 집으로 번졌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돈을 주고 산 집이 1년 만에 이 꼴이라고요. 최서희가 관리사무소 앞에서 고함을 칩니다. 건설사에 당장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집단 소송 들어갑니다. 다른 주민들도 가세합니다. 박 소장은 땀을 뺍니다. 사모님들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이거예요? 한 달째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502호 주민이 책상을 탁 칩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오후 2시 박 소장이 경비실 문을 벌컥 엽니다. 김 선생.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네, 소장님. 김영수가 일어섭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박 소장이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분리수거 이따위로 해놨어요?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섞여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요? 매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박 소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요즘 주민들 난리인 거 모르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야죠. 그리고 경비실 청소 상태 봤어요? 먼지 투성이잖아요. 매일 청소하라고 했죠? 박 소장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쓸어 먼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청소 하루 2번 해요. 아침, 저녁으로. 소장님, 그건 뭐가 문제예요? 박 소장이 눈을 부릅뜹니다. 경비 업무 범위 아니잖아요. 아니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어조입니다. 하겠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순찰 횟수도 늘려요. 지금 2시간에 한 번이죠? 1시간에 한 번으로 바꿔요. 소장님, 그러면 경비실을 너무 자주 비우게 되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조정할게요. 어쨌든 순찰 늘리세요. 박 소장이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CCTV 확인도 매일 해요. 주민들이 자꾸 주차 문제로 컴플레인 넣거든요.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박 소장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춥니다. 김 선생, 이해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동정심을 유도하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김 선생 안고 가느라 혼났어요. 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김 선생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압박이 심해서 내가 겨우 붙잡은 거예요. 박 소장이 김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른 경비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알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힘내요.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 소장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 틀지 마요. 요즘 전기료 문제로 301호 사모님이 더 예민해졌거든요. 쾅. 문이 닫힌가. 김영수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하루 2번 청소, 1시간마다 순찰, CCTV 확인, 그리고 원래 업무까지. 70대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비 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로비에서는 주민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이정호가 보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가 알려준 판례를 찾은 모양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김영수는 청소 도구를 꺼냅니다. 하루 2번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밤 9시입니다. 로비 회의가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대표 이정호만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는 순찰을 나갑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건물을 돌아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1층 로비,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모든 곳을 확인합니다. 20분이 걸립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로비에서 이정호와 마주칩니다. 아, 경비원분. 이정호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동대표님. 김영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번에 알려주신 판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정호의 얼굴에 희망이 보입니다. 건설사 측 변호사도 그 판례 보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마 보수협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문 지식을 알고 계세요? 건설 쪽 일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라디오 듣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김영수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보통 경비원분들은. 이정호가 말을 멈춥니다. 신뢰가 될까 봐서입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김영수가 미소 짓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순찰마저 돌아야 해서요. 아, 네. 수고하세요. 이정호는 김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입니다. 저분, 뭔가 다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장 구원의 조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수의 하루는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아침 청소, 1시간마다 순찰, CCTV 확인, 택배 정리, 저녁 청소.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주민들의 멸시입니다. 거기, 이거 좀 들어줘요. 최서희가 무거운 쇼핑백을 내밉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가. 에이, 잠깐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나이 들면 이런 거라도 해야죠. 최서희는 일방적으로 짐을 떠넘기고 갑니다. 김영수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갑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아파트 로비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긴급회의입니다. 회의장 이정호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정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하자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집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법적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연공법에 하자 사례와 관련 판례를요. 이정호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2023-XXXXX를 제시했더니 건설사 측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회의장님 대단하세요. 502호 주민이 박수를 칩니다. 역시 동 대표님을 뽑길 잘했어요. 601호 할머니도 칭찬합니다. 이정호는 쑥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경비실의 김영수가 떠오릅니다. 그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민들의 칭찬이 기분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경비원이 알려줬다고 하면 신뢰를 잃을까 봐일까요? 이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침묵을 선택합니다. 회의장님, 축하해요. 최서희가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정호가 악수를 받습니다. 역시 우리 아파트에 능력 있는 대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른 하자 아파트들은 아직도 해결 못했다던데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호는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경비실에서 김영수는 이 광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봅니다. 주민들이 환호하고 회의장을 칭찬하는 모습을.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김영수는 라디오를 켭니다. 건설하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듣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박 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김 선생. 목소리가 밝습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톤입니다. 네, 소장님. 김영수가 일어섭니다. 들었어요? 하자 문제 해결됐대요. 박 소장이 환하게 웃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주민들 난리칠 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박 소장이 어깨를 으쓱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박 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동안 김 선생한테 업무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청소도 하루 한 번, 순찰도 2시간에 한 번으로. 박 소장이 김영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봐요, 김 선생. 내가 이래서 김 선생 끝까지 믿고 간 거 아니겠어요. 김영수는 조용히 박 소장을 바라봅니다. 솔직히 나 아니었으면 주민들 손에 진작에 쫓겨날 뻔했어요. 진짜. 박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김 선생 편들었잖아요. 알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 소장이 나간 후 김영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창밖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입주자 대표 회의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자신의 공로라며 으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한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건설 관련 메모들이 빼곡합니다.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추가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김영수는 수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디오를 켭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위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철학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경비실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장 충격의 발견. 2주가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건설사는 하자 보수 일정을 잡았고 주민들의 불만도 잠잠해졌습니다. 입주자 회의장 이정호는 아파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회의장님. 주민들은 그를 지나칠 때마다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 경비실의 김영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해결한 게 아닌데. 양심의 가책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정호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김영수에게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김영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순찰을 나간 모양입니다. 이정호는 들어가려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경비실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더운 공간, 꺼진 에어컨, 끈적한 공기.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정호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낡은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정호는 무심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라도 해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닦으려고요. 그런데 액자 속 사진을 본 순간 이정호는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건설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설계도를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대형 건설 현장, 그리고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대한건설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입니다. 이정호는 사진 속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분명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부사장 김영수. 이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사장? 대한건설 부사장,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경비원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건설 김영수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건설 김영수 부사장, CEO 승진 김영수 대표이사, 혁신 경영으로 업계 1위. 달성 김영수 회장, 은퇴 발표. 30년 건설업계 이끌어 마지막 기사는 5년 전 것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기사 속 사진을 봤습니다. 나이든 모습이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매일 보는 그 할아버지, 김영수 경비원이 맞았습니다. CEO, 회장, 대한건설을 30년간 이끈 거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정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경비원을? 은퇴 후 재산은? 명예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대했다고? 최서희의 멸시, 박 소장의 압박, 주민들의 무시.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수가 알려준 정보로 문제를 해결하고도 그 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정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입주자 회의장님, 김영수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정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정호를 보고 그의 손에 든 액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정호가 알아버린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회장님. 경비원 김영수입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입주자 회의장님. 김영수가 이정호를 막았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 선택입니다. 김영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김영수의 눈빛에서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정호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이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출신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비원으로 일하는 걸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6장 마지막이 될 갑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호는 김영수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경비원이었습니다.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의 반복. 여전히 멸시를 당하고 여전히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만 진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입니다. 로비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서희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온 지인들입니다. 우리 아파트 시설 좀 보세요. 최고급이죠? 최서희가 자랑했습니다. 로비도 이렇게 넓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때 김영수가 분리수거를 하러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땀에 젖은 경비복,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걷는 모습. 최서희의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경비원분 연세가 많으신 것 같네요. 네, 70 넘으셨대요. 최서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관리는 잘 되세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나이 드셔서 그런지 좀. 최서희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김영수가 들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는 나이만 많지 쓸모가 없어요. 다른 아파트들은 젊은 경비원들을 고용한다는데 아파트 이미지도 중요하니 우리도 바꾸자고 건의하려고요. 김영수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었습니다. 최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일 처리도 느리고 바꾸고 싶은데 관리소장이 자꾸 붙잡고 있어요. 그럼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 때 안건을 올려야겠어요. 김영수는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김영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직서 양식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직서. 본인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었습니다. 사직서를 다 쓴 김영수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박 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 내일 일정 확인. 박 소장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김영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직서입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직서요? 박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 소장은 진심으로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비원을 새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김 선생,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요. 그 나이에 다른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결정했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소장은 사직서를 낚아챘습니다. 일단 제가 보관할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나간 후 김영수는 경비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캐비넷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꺼냅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걸칩니다. 완벽하게 맞는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이정호가 경비실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수가 정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는 직감했습니다. 떠나시려는구나. 그는 급히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섰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릴 수 있을까? 이정호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수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로비를 걸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경비원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분 누구지?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주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영수는 신경 쓰지 않고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박 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김 선생, 잠깐만요. 박 소장이 김영수를 붙잡았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장 입은 신사를 관리소장이 김 선생이라고 부르다니. 박 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영수를 봤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시지. 김영수는 박 소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이정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정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입주자 회의장님. 네, 회장님. 이정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찾고자 했던 답을 얻었습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떠나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김영수는 그런 이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천천히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와 이정호에게 묻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라니? 이정호는 대답이 없었고 떠나는 뒷모습. 7장 정장의 반전. 김영수는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정문 밖 주차장 한쪽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최고가 최고급 수입차였습니다. 김영수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삑. 차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서 이 장면을 본 주민 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차. 502호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3억짜리 차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창밖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김영수가 고급 세단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차가... 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서희도 로비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소동이 일어나자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서희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 차 타는 사람. 502호 주민이 가리켰습니다. 아까 관리소장님이 김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김 선생? 최서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비원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영수는 룸미러로 아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로로 나가 사라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방금 그 사람 경비원 맞아요? 정장 입고 고급 세단 타고 갔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주민들이 박 소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소장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502호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잘... 박 소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뭘 처음 알아요? 대체 뭔데요? 최서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급 정장과 고급 차를 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영수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조용히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이정호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혹시 신분을 숨긴 재벌이었던 거 아니에요? 601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재벌이 왜 경비원을 해요? 502호 주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저 비싼 차는 어떻게 설명해요? 주민들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최서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경비원이 혹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로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봐요.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 올라왔어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사실은 억만장자였다는 글이에요. 그 주민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올렸는데요? 익명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남성. 알고 보니 수백억대 고급 빌라 단지 소유주. 주민들 충격. 왜 경비원으로 일했는지는 미스터리.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억대 빌라 소유주. 억만장자. 자신이 쓰레기를 던지고 쉰내 난다고 하고 쓸모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현기증이 났습니다. 박 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업무 가중시키고 협박하다시피 했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책임 아니냐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진짜예요? 601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502호 주민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차 값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주민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이 혼란 속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백억대 빌라 소유주.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대한건설 회장 출신이라는 것을. 그 정도면 수백억은 기본이겠지. 이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보다 진실이 더 대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김영수와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8장 존엄의 이유. 김영수는 차 안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룸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경비원으로 말이죠. 6개월 전 그는 이곳에 왔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에서 은퇴한 지 1년 후였습니다. 은퇴 후 김영수는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 결제, 현장 점검.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집에 혼자 앉아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책을 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립구나. 회의실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던 임원들, 복도에서 인사하던 직원들, 현장에서 땀 흘리던 근로자들. 사람들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섞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회장 출신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모두 그를 전 회장님으로만 대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지위 없이, 재산 없이 그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 매일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첫 출근 날을 기억합니다. 남색 경비복을 입었을 때의 묘한 설렘.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서희의 쓰레기 투척이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쉰내 나요. 환기 좀 시켜요.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박 소장의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 압박 들어온 거 알죠? 비겁한 협박이었습니다. 502호 주민은 주차 대행을 강요했습니다. 경비일이 뭐예요? 이런 거 하는 거지. 601호 할머니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잠깐만 다녀오면 되잖아요. 김영수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였나? 김영수는 씁쓸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혼자였습니다. 멸시와 무시 속에서 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502호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매일 아침 경비실을 지나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송편을 갖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김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받는 따뜻함이었습니까? 903호 초등학생 아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경비실에 들러 숙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해도 돼요? 그럼. 김영수는 아이 옆에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잘했구나. 김영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손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아파트가 안전해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김영수에게는 세상 어떤 문서보다 소중했습니다. 1203호 할머니도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가끔 경비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끼리 의지해야죠.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김영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할머니는 죽을 끓여다 줬습니다. 이거 먹고 얼른 나으세요. 702호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들어올 때마다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응, 야간 근무 교대 전이란다. 커피 드릴게요.
아들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604호 부부도 따뜻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는 김영수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할아버지만 보면 좋아해요.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간식을 갖다 줬습니다. 김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다 각박한 건 아니구나. 최서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신혼부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소장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이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김영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멸시와 무시 속에서도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 그 바람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가 왔습니다. 최서희의 마지막 모욕이 결정타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는 쓸모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위를 보는 사람과 인간을 보는 사람. 김영수는 그 둘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영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파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저곳에서 멸시도 당했지만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외로움도 느꼈지만 위로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고마워. 김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최서희에게도, 신혼부부에게도, 박 소장에게도, 아이에게도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인간의 양면을, 세상의 진실을, 삶의 의미를. 차가 출발했습니다. 룸미러의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신혼부부의 미소, 아이의 웃음, 할머니의 죽, 대학생의 커피. 모두 간직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김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떠나지만 따뜻했던 사람들의 기억은 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구장 질투의 소문. 김영수가 떠난 후 아파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로비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방금 그 사람 경비원 맞아요? 정장 입고 고급 세단 타고 갔잖아요. 저 차 3억은 넘을 거예요. 최서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한테 쓰레기를 던졌다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쓸모없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영 엄마, 괜찮아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네. 최서희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였던 거지? 두려웠습니다. 박 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업무 가중시키고 협박했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장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비난의 눈빛이었습니다. 502호 주민도 후회했습니다. 주차 빼달라고 했던 거, 나이만 많고 쓸모없다고 했던 거, 중얼거렸습니다. 601호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유 사다 달라고 했는데, 돈도 안 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저 경비원이 누구였던 거예요? 502호 주민이 물었습니다. 저 정도 차를 타는 사람이 왜 경비원을? 재벌 2세? 아니면 사업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 정도면 최소 수십억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왜 아파트 경비를? 말이 안 돼요.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상상만 할 뿐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1502호 신혼부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맞아. 우리한테는 그냥 좋은 할아버지셨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3호 아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일 그만두셨대. 왜요? 보고 싶은데. 아이는 손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주려고 또 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1203호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나한테는 좋은 말동무였는데. 할머니는 빈죽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수가 아팠을 때 갖다 줬던 그릇.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못 만나는구나. 702호 대학생은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이제 빈 경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사도 못했는데. 새벽마다 커피 마시며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04호 부부도 아쉬워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할아버지 좋아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강아지는 경비실 문 앞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충격과 질투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무시했다니. 저 정도 차를 타는 사람한테. 후회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리움에 빠진 사람들.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좋은 분이었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순수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겉모습에 반응합니다. 저 비싼 차를 타는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니라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후회가 아닙니다. 경비원 김영수가 아니라 부자 김영수에 대한 후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에 반응합니다. 좋은 분이었는데라며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정입니다. 경비원이든 부자든 김영수라는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최서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이 보였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봤구나. 깨달았습니다. 경비원이라서 무시했고 부자라서 떨고 있는 자신. 부끄러웠습니다. 박 소장은 관리사무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사직서. 이렇게 보낼 줄 알았으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기회주의였습니다. 알았으면 잘해드렸을 텐데라는 생각. 신혼부부는 집에서 부침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릴 걸 또 만들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미 떠나셨는데. 그래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 농담으로 미소 짓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편지를 다 썼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다음 시험도 100점 맞을게요.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줘요? 글쎄. 주소를 모르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어떤 이는 질투와 후회로, 어떤 이는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경비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경비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김영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 작은 수첩, 탁상용 선풍기.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이정호는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텅 빈 공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수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순간들도 있었는지. 선생님.
이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셨기를 바랍니다. 김영수가 평화를 찾았기를 바랐습니다. 6개월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따뜻한 기억들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재벌 2세일까? 사업가일까? 대체 왜 경비원을 했을까?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정호뿐이었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파트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를 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달라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이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김영수의 경험이 교훈이 될까요? 아니면 금방 잊힐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영수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10장 잊힌 영웅. 2주가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의 추측도 잦아들었고 새로운 경비원이 왔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대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건설사는 전면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은 만족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칭송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입대의 입주자회의장 이정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자는 잊혔습니다. 김영수가 알려준 연공법, 대법원 판례, 모든 핵심 정보. 그것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 없었을 문제.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는 씁쓸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입주자회의장님 덕분이에요. 주민들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정호는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라디오를 듣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경비원분. 이정호가 불렀습니다. 네. 새 경비원이 일어섰습니다. 혹시 전임자분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관리소장님이 알지 않을까요? 이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소장도 모를 것입니다. 김영수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으니까요. 다시는 못 만나는구나. 아쉬웠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903호 아이도 보였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가끔 물었습니다. 안 오신대.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는 손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주려고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잊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기억했습니다. 1502호 신혼부부는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줄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먹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먹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김영수를 기억했습니다. 1203호 할머니는 죽 그릇을 닦았습니다. 김영수가 쓰던 그릇. 이제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장롱 깊이 넣었습니다. 좋은 친구였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702호 대학생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을 봤습니다. 새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커피를 건넬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604호 부부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경비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낑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찾는 거야? 아내가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안 계셔.
강아지는 슬픈 눈으로 경비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잊었습니다. 최서희는 여전히 최서희였습니다. 새 경비원에게도 비슷하게 대했습니다. 경비실 좀 깨끗이 해요.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경비원에 대한 추측도 잊혔습니다. 박 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경비원에게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청소 철저히 하고 순찰 빠뜨리지 마세요. 주민들 불만 들어오면 제가 곤란해요.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김영수에게 했던 것처럼 502호 주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거 좀 들어줘요. 무거운 짐을 새 경비원에게 떠넘겼습니다. 601호 할머니도 여전했습니다. 마트 좀 다녀와줘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김영수의 6개월이 무엇을 남겼을까요? 소수의 따뜻한 기억만 남았을 뿐 대부분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정호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영수가 마지막으로 떠났던 그 길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실에서 발견했던 CEO 시절 사진, 대한건설 회장이라는 놀라운 진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조용히 라디오를 듣던 모습, 하자 문제의 조언을 건네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하다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비원 김영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지 내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드시죠? 새로운 경비원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이정호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자 회의장님.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 잔잔한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